자, 이제 표본 분포라는 것을 개념을 정해 보도록 합시다. 표본 분포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인데요. 말 그대로 표본을 우리가 뽑을 때 그 표본의 통계량들이 이루는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표본 분포라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표본을 뽑아요. 모집단이 있지만 그 모집단에서 얘가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의 값들을 다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표본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이 표본은 우연히 그렇게 표본이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뽑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표본을 이렇게도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내가 뽑은 표본, 이 표본은 사실은 모집단과 값은 차이가 나는 그 표본 하나만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표본을 모두 다 가능한 표본을 다 뽑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림상에서는 모집단에서 표본 1, 표본 2, 표본 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크기는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표본을 뽑았을 때 첫 번째 표본은 표본 평균이 있겠죠. 뭐 표본 분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표본을 다르게 구성하면 또 다른 표본 평균, 또 다른 표본 분산 등이 계산이 될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같고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다는 가정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표본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면 당연히 표본 통계량의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쭉 가능한 모든 표본을 다 뽑았어요. 얼마나 표본의 경우의 수를 많이 뽑을 수 있냐면 컨비네이션 라지 n의 스몰 n 가지의 서로 다른 표본을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모집단이 10개인데 2개씩 뽑았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둘 서로 다른 몇 개의 쌍이 가능하냐면 45개의 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45개의 서로 다른 표본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거는 표본 하나일 뿐이지만 이 값만 가지고 요 표본 통계량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표본을 다 뽑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만 모아서 얘네들만 x바1, x바2, 뭐 x바3 모든 가능한 표본 평균을 다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분포가 뭘까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것을 바로 표본 분포. 좀 더 풀었으면 표본 통계량의 분포고 표본 통계량에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뭐 표본 비율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본 평균이 제일 대표적이고 표본 비율도 있겠고 표본 분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만 모아요. 몇 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아니라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그들의 기대값을 다시 한번 구해봤더니 뭐 그 식은 참고로 줬어요. 자,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모평균과 동일해요. 왜 모평균과 동일하냐면 개별 하나하나의 값을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하는 거나 두 개씩 짝지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또 평균을 구하는 거나 평균은 같겠죠? 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그런 표본을 다 고려한 거니까. 어느 하나가 빠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표본을 구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다 구한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하면 모평균과 동일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개별 X의 분산이 아니라 X바들의 분산이에요. 즉,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요. 얘는 막 계산을 해봤더니 모분산과 동일하지 않고 그것을 n으로 나눈 거래요.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x와 모평균의 차이와 x바와 모평균의 차이인데 당연히 이 차이가 더 좁겠죠. 그렇죠? 표본 평균은 어쨌든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표본의 대표값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전체 대표값 좀 더 차이가 적어질 거예요. 개별 막 값들보다, 개별 들쭉날쭉한 값들보다. 게다가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표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표본 분포. 특히 지금은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고요.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겠죠. 베리언스 x 바를 루트를 붙이면 바로 시그마 x바가 될 테고, 우리가 이렇게 밑에다가 시그마 x바 쓸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를 붙이면 되니까. 자,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부르는 시그마 x바를 우리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른 말로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표준 오차를 구할 때 스탠다드 에러 해서 SE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면 표준 오차인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구나. 물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도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오차는 표본 통계량의 표준 편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회계 분석에서도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표본 통계량의 표준 편차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니까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설명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만 다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분산을 보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붙여서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데 바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첫 번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모분산을 알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당연히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첫 번째 상황,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이며 모분산, 모표준 편차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다른 걸 아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모집단은, 이건 모집단이에요. X들은 확률 변수 X란 뜻이잖아요. 확률 변수 X는 휘리릭 N 노말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확률 변수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두 번째 상황.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도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 통계에서 충분히 큰 표본, 대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30개거든요. 30개 이상만 된다면, 그렇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모집단이 무슨 분포든 상관없고 표본 평균만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물론 당연히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이때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표본 분산으로 대체해야겠죠. 그렇죠? 표본 분산으로 대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다. 즉,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첫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가지 상황에서. 그 두 가지 상황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집단위 정규 분포고, 모분산이 알려지면 돼요. 이때는 표본의 크기 상관없어요. 표본이 작아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모분산이 무슨 분포인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고, 모분산도 알려져 있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표본 많이 뽑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 30개 이상은 뽑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표본 평균이 됐든 뒤에 나오는 표본 비율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인정하는 대표본이라는 30개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뭐 비교하고자 하는 각 집단별로 최소한 30개 이상씩 조사하자라는 누군가 막 30개라는 얘기를 막 맨날 하는 게 바로 이 중심극한의 정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새로운 분포가 나올 거예요. 바로 T분포라는 것인데요. T-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설명하는 분포로 쓰게 되는데요. 자, T분포. 두 번째는 T분포라는 것을 쓴다. 뭐 플레임은 스튜던트 T분포예요. 스튜던트, 학생 T분포. 네. 자, 이 T분포는 무엇이냐면 표준정규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게 Z분포와 유사하게 평균이 제로고 좌우 대칭이에요. 자, T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다. 평균이 제로고 이쪽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좌우 대칭인 건 맞아요. 그런데 T분포는 Z분포와 아주 유사하지만 T분포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도?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자, 자유도라는 것에 따라서 T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자유도.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규분포 빼놓고는 다른 분포, 표본분포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자유도는 자유롭게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라고 정의가 되지만 사실은 자유도는 좀 쉽지 않은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쉽게 생각을 해보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는 자유도는 실제로 내가 표본을 스몰 n개를 뽑았지만 그 중에서 자유롭게 값을 취할 수 있는 자기 의지대로 값을 취했던 자유롭게 변했던 값은 몇 개냐라는 것이 바로 자유도인데요. 보통 단일 모수에서는 그냥 하나의 확률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도는 n-1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유도는 n-1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뒤에 가서 하나씩 얘기하기로 하고요. 가장 이제 심플한 자유도를 이제 이해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앞에서 x바를 뭐 이렇게 구했고 표본을 O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집단에서는 몰라요, 지금. 모집단에 뭐 모평균 이런 거 안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뽑을 거잖아요. 그쵸? 8, 9, 11, 12. 자, 자유롭게 값을 막 썼어요. 내가 5개의 값을 표본을 뽑아서 봤더니 값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변수는 10 이외의 다른 값을 못 가져요. 왜? 표본 평균이 10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록 5개의 표본을 뽑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변수는 변하는 수잖아요. 정말 변수의 그 특성을 가졌던 애는 4개밖에 안 돼요. x5라는 나머지 다섯 번째 변수는 상수와도 같아요. 이미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10 이외에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값을 못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는 5가 아니라 5-1인 4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자유도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모수를 추정할 때 하나의 모수가 지금 표본 평균 대신 사실 모평균을 알았는데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 평균을 쓸 때 모수 하나를 대체할 때 자유도가 n-1이고요. 실제로 모수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야 된다 그럼 자유도가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유도 얘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자유도는 그냥 저렇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장 단순한 자유도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표본 분산을 기억해 보세요. n이 아닌 n-1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했고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라고 넘어갔었어요.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바로 자유도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 변수와 편차지 상수와는 굳이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이 아닌 n-1 진짜로 자유롭게 값을 취했던 변수에 대한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 분산은
자유도로 나눴기 때문에 n-1로 나눠준 거예요. 어쨌든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그 분포의 높이가 달라지는데 자유도는 곧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T분포는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T분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볼까요? 첫 번째는 모분산이 안 알려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왜? T분포는 표본 분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고 소표본이며 정규 모집단인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T분포를 씁니다. 모집단은 정규 분포인 게 맞는데 모분산을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표본도 작아요. 굉장히 정보가 적죠. 가장 정보가 적은 상황이에요. 아, 나는 T분포 쓰기 싫다. 그럼 표본 많이 뽑으면 돼요. 표본 많이 뽑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표본을 많이 뽑을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T분포로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T분포는 자유도 n-1의 T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표본 평균은 자유도 n-1의 T분포를 따르고요. T분포를 형성시키는 게 자유도밖에 없어요. 자유도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이 이제 무슨 분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대표본일 때 우리 아까 X가 무슨 분포인지 모르고 이럴 때 모분산을 알 수 없어요. 모분산은 계속 모를 때 분포를 쓰고요. 그렇다면 표본을 크게 뽑아야 돼요. 표본이 30 이상 뽑아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대표본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도 모르는데 소표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인 모수 통계라는 걸 할 수가 없고 비모수 통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모르면 표본을 크게 뽑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분산을 모르면 T분포를 쓸 수 있다. 자유도 n-의 T분포를 써라. 그러나 이것은 Z분포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을 S제곱으로 대체한 Z분포로 가도 괜찮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상황에서는 T분포만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분포인데 모분산도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표본도 소표본밖에 못 뽑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도 n-1의 T분포를 써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분포를 많이 써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모분산이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T분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T분포는 Z분포랑 비슷하고 자유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T분포는 Z분포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T분포. Z분포 하얀색. 꼬리가 두껍고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더 많이 퍼져 있죠. T분포는 그만큼 정보가 부족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꼬리 쪽이, 양쪽 극단이 더 두꺼워지고요. 점점 더 n이 커질수록 당연히 자유도도 커지겠죠. 우리가 자유도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했는데 DF도 커져서 점점 더 T가 Z에 가까워지고요. 언제? 30 이상이면 굳이 T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표준정규분포로 근사시켜도 괜찮습니다.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라도 T를 써도 괜찮다라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라도 T를 쓰지 않고 Z분포를 써도 괜찮다. 대표본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쨌든 소표본이고 모분산도 모르고, 그렇다면 T분포를 쓰되 단 모집단은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소표본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를 볼까요? 자, 원래 표본 평균은 좀 두 가지 상황으로 복잡해졌지만 표본 비율은 P ha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 자,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는 표본 비율 자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표본에서 가능한 표본 비율을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분포를
만드는 건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본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만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는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경험에 따르면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근사적으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는 표본을 많이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표본을 어느 정도 이상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pq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정규분포를 따르는 x바를 생각해보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모평균, 여긴 모비율,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고 얘는 시그마 제곱, 얘는 PQ라는 것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정규분포로 고칠 수 있을 때 표준화하는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갈 수 있다면 Z로 어떻게 바꾸나요? Z는 X바가 오고요. X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신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는 Z로 어떻게 바꿀까요? 표본 비율이 먼저 오고요. 모비율을 빼고 루트 n분의 pq가 됩니다. 이것이 표준화하는 과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 자, 뭐 간단하게 우리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를 좀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가 적용되는지를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해요. K은행과 L정보통신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고자 한다. L정보통신으로 이동 가입하면 하려는 고객은 잠정적으로 2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헷갈릴 때 모비율, 모평균 이런 애들은 추정되는 값,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구한 값이 아니에요. 내가 표본을 뽑아서 직접 구한 것만이 표본 비율, 표본 평균이 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은 다 모비율, 모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잠정적으로 25%일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져 있다. 바로 모비율 25%가 기존에 그냥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정보통신 가입자 중에 K은행 고객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호로 바꿔주는 것도 좋죠. N이꼴 100명. 그 다음에 30명 이상이 L정보통신으로 이동할 확률을 구해봐라. 자, 30명이라는 것은 표본 비율이 30%라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이 30 이상일 확률, 얘는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퀄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그러면 Z는 누구보다 크란 말이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표본 비율이 오고 뒤에 모비율이 오고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q. pq는 언제나 모비율 기준으로 그래서 0.25 0.75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 이 PQ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긴 한데요. PQ에 대한 얘기, 만약에 PQ가 안 알려져 있을 때는 이 값을 최대한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는 이제 그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오차를 크게 잡는 그 방법으로 PQ가 가장 최대값을 갖게 하는 0.5, 0.5를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모비율로 안 넣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 추정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Z값이 1.09보다 큰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서 1.09라는 Z값보다 큰 확률을 표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찾아서 해보면 0.1349 정도가 된대요. 즉 L정보통신으로 이동할 확률은 한 13.5% 정도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비율의 분포는 표본 평균은 상황에 따라서 Z 아니면 T. 표본 비율은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표본을 많이 뽑아서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로 설명을 주로 하고요. 표본 분산으로 가보죠. 이제 하나가 더 남은 표본 분산의 분포. 자, 표본 분산은 뭔가요? 표본 분산은 완전 성격이 달라요. 지금 평균이나 비율은 어쨌든 비율도 마찬가지로 뭔가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이 표본 비율도 전체 중에 몇 프로 해서 약간 평균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율도 마찬가지로 대표값의 개념이지만 분산은 달라요. 분산은 아예 다른 개념이죠. 산포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나 비율은 뭔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의 개념이었다면 분산은 산포도기 때문에 자료에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분산은 또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설명하는 분포는 유일하게 표본 분산을 설명하는 유일한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론 카이-제곱 분포는 이렇게 모분산을 추정하거나 뭐 가설 검정하거나 이럴 때도 쓰지만 카이-제곱 분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교차 분석에서 두 변수 간의 독립성 검정 이럴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카이-제곱 검정은 분산을 설명하는 유일한 분포예요. 물론 하나 집단의 분산이에요. 두 개 집단의 분산을 설명하는 분포는 또 따로 있어요. 자, 카이-제곱 분포는 모분산에 대한 하나의 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정이나 가설 검정을 하는 유일한 분포이고요. 자, 카이 제곱 분포이기 때문에 제곱이 되고 음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요. 좌우 대칭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갖는 분포가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이제 외도와 첨도 얘기를 그렇게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뭐 대략 그런 게 있다고 기술 통계에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러한 분포를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를 갖는 분포고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외도가 0보다 큰 분포고요. 뭐 반대로 이렇게 생긴 분포는 왼쪽 꼬리를 갖죠. 그래서 외도가 음수인 분포입니다. 외도는 비대칭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 대칭 분포는 외도가 제로인 분포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꼬리를 가지면 외도가 0보다 크다, 극단적으로 큰 값이 존재하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제 표본 분산과 카이-제곱 분포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z값을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물론 t값도 x바 마이너스 무 똑같습니다. 대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고요. 혹은 표본 비율일 때는 p 햇 마이너스 p 햇 모자예요. 그다음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도출을 했었는데요. z값을. 표본 분산은 카이-제곱이라는 변수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로 어떻게 도출을 하냐? 이런 모양으로 카이-제곱 분포로 바꿉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는 분산을 설명하는 분포이므로 절대로 음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분산 n-1 s제곱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고요. 여기서도 s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도 하나짜리일 때는 하나짜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모분산을 추정하거나 검정하는 단일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이 카이-제곱 변수도 자유도 n-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의 확률 분포는 s제곱의 확률 분포는 자유도 n-1의 카이-제곱 분포로 설명이 되고요. 카이-제곱 분포로 변신하는 방법은 모분산분의 n-1의 s제곱이라서 모분산의 가설 검정이라든지 추정을 할 때도 카이-제곱 변수로, 카이-제곱 분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카이-제곱 분포를 적용하는 예제를 보면 언제 관심사냐? 바로 문제에서처럼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뭐 평균이 뭐 뮤그램, 평균은 뭐 뮤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얘는 전제 조건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라는 전제 조건에서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x라는 변수인데 10개의 표본을 추출했는데 무게를 쟀는데 표본 분산이 1.88보다 큰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본 분산 s제곱이 1.88보다 큰 확률. 그러면 카이-제곱 변수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식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요. 표본 분산과 카이제곱 변수는 둘 다 분자에 있죠.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n = 10이니까 10-1 문제에서 주어진 s제곱 1.88 그 다음에 모분사는 기존에 알려진 1 이렇게 해서 카이제곱 변수가 누구보다 크란 말이냐 16.9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도는 9입니다. 자유도 n-1에. 그래서 카이제곱 변수나 t 분포는 확률을 이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도와 오른쪽 꼬리의 확률이 크로스되는 곳에 있는 카이제곱 변수를 읽게 되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표에 따라서 확률을 구해주면 5%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컴퓨터들이 확률은 다 구해줄 건데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분산에 대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집단에 대한 표본 분산의 분포를 물어봤구나. 그렇다면 카이제곱 분포로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또 하나 때로는 표준 편차에 대한 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표준 편차는 어쨌든 루트가 씌워진 값이라서 표준 편차를 직접적으로 뭐 분포를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표준 편차에 대해서 궁금하면 분산으로 바꿔서 카이제곱 분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산으로 바꿔서 계산은 하고 나중에 해석은 표준 편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표본 분포는 기본적으로 3개의 표본 분포를 했어요. 단일 모집단에 대한 것을 지금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모집단이 이제 두 모집단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지금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설명하는 분포인 Z분포, T분포,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Z분포로,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카이제곱 분포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 모수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지금 나왔던 상황 그리고 지금 이용한 분포가 그대로 이용되니까 당연히 표본 분포는 추정과 검정에서도 다 사용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 추정과 검정으로 가야겠죠.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추정과 검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